곽재구의 사평역 해설을 볼게요. 내용을 바로 보겠습니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여러분, 보통 이 막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민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이 꼭 막차 또는 뭐 새벽 첫차 이런 것들은 서민의 삶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 보통 남들은 움직이지 않는, 남들은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을 시간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들, 서민들이죠. 서민의 삶을 다룰 때 막차나 첫차를 많이 이용해요. 근데 막차가 좀처럼 오지 않았다. 이건 이제 보통 옛날에 그 기차, 이게 지금 기차인데 기차들은 연착을 많이 해요.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대합실 밖에는, 대합실 이제 그 기차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합실 안에 있는 거죠.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계절적 배경이 겨울임을 알 수 있고요. 계절,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다. 흰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이런 건 이제 시각적 이미지도 쓰였네요. 그쵸?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시린, 차갑다 이런 거죠. 이 차가움은 보통 부정적 이미지예요. 보통. 그런데 그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대요. 그러면 만약 이 시린이 여기서 부정적인 거라면 톱밥난로는 뭘까요? 긍정적인 이미지겠죠. 그래서 뭔가 차가움이 서민의 삶과 연결 지었을 때 뭔가 힘들고 지친 뭐 그런 삶이라면, 시련과 고난 이런 거라면 톱밥난로는 위안과 위로를 주는 존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이런 것도 사실은 금음처럼, 여러분 금음은 금음달 아시죠?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뭔가 쓸쓸함, 이런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나가 있네요. 화자입니다. 화자가 있어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자, 요거는요, 제가 아까 톱밥난로가 위안과 위로를 주는 존재라 그랬어요. 근데 그 톱밥난로 안에 톱밥을 던져주었다 라는 것은 톱밥난로가 더 잘 타오르게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위안과 위로를 주고자 함이라는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이건 이제 그 차가운 손을 불을 쬐고 있다는 거예요. 차가운 손에 불을 쬐고 있다는 건데, 이 청색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차가운 이미지,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던 서민의 고달픈 삶,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 것이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은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두릅의 굴비 한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요 부분이 해석이 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네, 일반적인 해석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 한두릅의 굴비 한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촌향도가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벌려고 서울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서울에 왔던 젊은이들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왜 고향을 그리워하느냐? 고향은 되게 인정 넘치는 곳이었어요. 친구들도 있고요. 동네 마을 어른들도 다 알고요. 인정이 넘치고 친근하고 이런 곳이었는데, 서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비정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러니까 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기보다
자기가 먹고 살기 바빠서 남을 돌봐줄 여유도 없고 그런 처지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엄마도 내 옆에 없으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향 생활을 하면서 고달팠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위로와 위안을 얻는 게 있어요. 바로 명절이죠. 명절이 되면 엄마 보러 가니까요. 고향에 내려가니까 그때만 이제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엄마 보러 가는데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래도 굴비라도 한 두릅 사가야죠. 사과라도, 과일이라도 한 광줄이 사가야죠. 고기라도 한 근 사가야겠죠. 그쵸? 잘 보세요. 산다는 것은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와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아, 엄마 보러 간다, 이런 기분으로 평소에는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삶은 이런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삶은 원래 잣 같은 것이다. 네? 삶은 원래 고달픈 것. 삶은 원래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갈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생각하며 버텨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산다는 것은 때로 술에 취한 듯 귀향하는 기분으로 참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청색의 손바닥, 고달픈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고달픔을 참으며 살아가야 하는 게 인생이지 뭐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위에서는 눈을 뭔가 좀 차가움, 부정적 이미지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시리다, 겨울의 차가움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데 여기서 보시면 눈꽃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긍정적 표현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사실 눈꽃의 화음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죠. 눈이 내리는데 뭐 소리가 날 리가 없는데, 어쨌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상상을 해보세요. 대합실이 있고 톱밥 난로가 타닥타닥 하면서 타오르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톱밥 난로만 바라보며 멍 때리고 있어요. 마치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저 사람들이 눈꽃의 화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봐 라고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런 느낌을 적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자,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낯설음과 뼈아픔은 부정적인 대상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눈이 덮인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이런 낯설음과 뼈아픔, 우리가 살아온 그 아픔들도 다 눈으로 덮이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위로와 위안, 잊혀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단풍잎 같은 몇잎의 차창을 달고, 이 오탄가? 차창이에요. 창문이에요. 창문. 네. 창문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자, 요거 보시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요, 여러분, 요런 말은 뭐죠?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 밤열차가 보통 인생 흐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여정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어딘가로 이제 무언가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다, 여행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열차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인생 어디로 흘러가냐, 이런 막연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보시면 아까 요거랑 비슷하죠? 어디 갔지? 여기. 네, 요거랑 비슷하고 거의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톱밥을 던졌는데 여기는 지금 눈물을 던졌잖아요. 이 눈물은 연민의 정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민의 정서. 그러니까 그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 서민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통 사평역에서라는 시를 배우게 되면 사평역이라는 소설을 같이 배우실 거예요. 보통 같이 봐요. 안 배웠더라도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평역을 배우면 사평역에서를, 사평역에서를 배우면 사평역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시를 보고 소설을 쓴 거예요. 네, 이 시를 보고 이 시에서 영감을 받아 소설을 쓴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말 연결이 잘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나가 이 대합시를 바라보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인칭이에요. 만약에 소설로 그대로 바꾼다면. 근데 사평역이라는 소설은 3인칭으로 돼 있어요. 예, 그 역장의 눈으로 대합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예, 뭐 어떤 여자, 뭐 감옥에서 출소해서 고향으로 가는 중인 사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사연과 그 사람들의 지금 상황과 이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서민들의 삶을 다루고 있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자,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거 예전에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그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한 거예요. 일단 구성, 그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한번 보시고요. 주제는 삶의 애환과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추억과 회한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제라는 건 이제 해설이죠. 이 시는 오지 않는 막차를 기다리는 쓸쓸한 기차역 대합실의 전경을 통해 설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추억, 아픔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의 화자와 등장인물들은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영위 사는 사람들입니다. 화자는 밤늦게 막차를 기다리며 겨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삶의 고단함에 지친 군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곤에 지쳐 조는 모습, 감기에 걸려 쿨룩거리는 모습, 침묵하는 모습들에서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깊은 응시 속에서 통찰하게 된다. 통찰이라는 것은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시는 전체적으로 우울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칠행의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라는 서정적 표현에 의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표현은 사실 시 전체 분위기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는 약간 변주되어 톱밥 대신에 눈물을 던져주죠. 이 눈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민들에 대한 연민, 따뜻한 시선이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필기 포인트. 자, 대합실의 의미, 기차의 의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합실은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죠. 요게 아마 이제 어떤 문제에서 아마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뽑아 놓은 걸 텐데, 그 다음에 기차는 아까 말씀드렸고, 간결하고 절제된 어조다. 그러니까 뭔가 문장이 전체적으로 길진 않아요, 그렇죠?
차가움과 따뜻함의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다. 톱밥난로라는 따뜻함과 뭐 시린 바깥 겨울 그런 계절이 그리고 청색의 손바닥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현실을 인식합니다. 부정적 현실이라는 게 좀 고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현실이죠. 그러나 이제 지나가면 또 추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추억을 뭐 생각하며 행복했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연민을 톱밥과 눈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위로와 위안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철우의 사평역이라는 작품과 이렇게 연계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속이 난 듯 말을 잊었다. 이거 위 시에 나오죠. 말이 없었다고. 어쩌면 그들은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게 속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관찰자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속마음까지 드러나진 않습니다. 중년 사내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성냥불을 댕기려다 말 아니다. 관찰자 시점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관찰자 시점은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개인별로 이런 사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맞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그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진 않아요. 관찰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년 사내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성냥불을 댕기려다 말고 멍하니 난로의 불빛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인을 안고 있는 농부도 대학생도, 이게 그 노인이 농부의 아버지인데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나와 있어요. 대학생도 쭈그려 앉은 아낙네들도, 이 대학생은 아마 이제 학교에서 잘린 대학생, 그 학생 운동하다가 잘렸는데 집에 얘기도 못하고 있는 그런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은 아니죠 사실. 쭈그려 앉은 아낙네들, 서울여자, 이 서울여자 머플러를 쓴 춘심이 저마다의 손바닥들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망연한 시선을 난로 위에 모은 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저만치 홀로 떨어져 앉아있는 미친 여자, 지금은 석고상으로 고요히 정지해 있다. 그러니까 석고상처럼 정지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런 구체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에서는. 근데 이걸 소설에서 이런 인물상들을 창조해낸 거죠. 이따금 노인의 기침소리가 났고 난로 속에서 톱밥이 톡톡 튀어올랐다. 아휴, 산다는 게 대체 무엇이간디? 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산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개인별 삶을 이제 쫙 늘어놓게 되는 뭐 그런 소설입니다. 자, 이 시를 모티프로 쓴 소설이다. 그쵸? 달라진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죠. 자, 2번 심리상태 변하게 되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 4가지를 알아두시라고 지금 이 문제를 실어놓은 거예요. 등장인물의 말, 이거죠. 이거 따옴표를 통해 직접 제시됐죠. 직접적으로 제시됐다. 맞죠? 화자의 행동, 시에서는 있었던 화자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화자는 뭐 했죠? 시에서는 그 톱밥난로에 톱밥을 던져주었죠. 그런 행동이 지금 이 소설에는 없습니다. 왜? 화자가 없거든. 화자가 없어요. 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화자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역장이 있긴 한데 뭐 톱밥난로에 넣거나 이런 행위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모습의 행동을 구체적 묘사, 맞죠? 등장인물의 신분이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근데 이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왜 춘심이가 있구나. 그러네요. 신분이나 이름이니까 맞네요. 그렇죠? 모두의 이름이 드러난 건 아니에요. 춘심이만 이름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신분 정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 적절한 거 4가지를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서 사평역에서라는 소설과 시의 관계, 어떤 점이 달라졌고 이런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